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제 노후에 공감 가는 내용을 모아 만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된 인생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수한 관계를 맺고 또 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크나큰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질일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성스레 가꾸어온 정원처럼 우리의 관계 또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있듯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관계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관계의 유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폭풍우를 몰고 다니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가리켜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 칭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것이지요. 언제 그 평온이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고요함 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마치 춘천의 날씨와도 같습니다. 순간순간 변화무쌍하여 예측할 수 없지요. 때로는 화창한 봄날의 따스함으로 다가오다가도 순식간에 거센 폭풍으로 돌변하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기복은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 조절 불능을 일종의 미덕인 양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감정 표출을 정당화하려 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솔직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계산된 친절을 베푸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자를 계산하는 은행원처럼 자신이 베푼 친절을 꼼꼼히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그 원리금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하지요. 이러한 이들과 맺는 관계는 마치 빚쟁이와 채무자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친밀해 보일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항상 채무관계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도와주었더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맙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지식의 허영에 사로잡힌 이들입니다. 마치 공작새가 자신의 화려한 깃털을 과시하듯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대화는 언제나 경쟁이 되고 소통은 승패를 가르는 싸움터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깊은 호수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고요하나 그 깊이는 깊고도 깊은 그러한 내면의 충만함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우리의 지혜도 깊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깊이 있는 인생의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물결이 우리의 일상을 스쳐 지나가고 한순간에 세상 반대편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의 편리함 이면에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우려낸 차의 깊은 향이 마음을 적시듯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영혼을 적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나누었던 정은 과연 그러한 가벼운 클릭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한 그릇의 국수를 앞에 두고 나누었던 이야기, 늦은 밤 전화 너머로 전해지던 따뜻한 위로,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건네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교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침묵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는 법입니다. 마치 깊은 산사의 스님들이 말없이도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듯 우리도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기다림의 미덕을 익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오랜 시간 숙성되어야 하듯 관계 또한 시간이라는 양조장에서 충분히 익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포용의 너비를 넓혀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란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닐까요? 젊은 세대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성격이 굳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원숙함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나이 들미란 결코 쇠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향기를 품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향나무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향을 품듯이 우리도 세월과 함께 더 깊은 지혜를 품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새로움이 오늘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끝없이 밀려오는 뉴스와 소식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온을 깨뜨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디지털 절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적절한 절제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온갖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정보도 많지요. 특히 나이 든 세대를 노리는 사기꾼들의 술수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하였습니다.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맑은 해안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좋은 것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높다거나 특별한 기회라며 서두르라는 말에는 항상 의심의 눈길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소통입니다. 흔히들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그때 우리 또한 어르신들께 이해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의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훈계와 조언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훈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그것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말없이 지켜보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말없이 그늘을 들이우듯 우리도 조용히 후배 세대를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 덫입니다. SNS를 보면 누군가는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성공한 자녀 자랑을 하고 또 누군가는 호사스러운 일상을 뽐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요? 인생은 마치 강물과도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물결만으로는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도 명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값진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여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치 깊은 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우리의 마음도 맑고 깊은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마음가짐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첫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의 성공이나 행복에 지나치게 집착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부모된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를 스스로 뚫고 나와야 하듯 우리의 자녀들도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들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리는 새소리,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안부, 이러한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셋째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좋으니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굳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가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책임 때문에 미뤄두었던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볼 때입니다. 서예를 배우고 싶으셨다면 붓을 들어보세요.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셨다면 교실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야말로 우리를 젊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미학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더 깊어진 지혜로, 더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더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옛말에 인생 70고래희라 했습니다. 70세를 사는 것이 드문 시절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80세, 90세를 사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죠. 오늘은 특별히 70세를 넘어선 분들께서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8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립하는 건강의 축복. 무엇이 가장 큰 재산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병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70대에 접어들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준비하고 장을 보러 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지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고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성과 관련된 일이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론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도움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만큼 소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꼭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산책을 한다면 굳이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으로 충분하죠. 식사를 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반자와 함께하는 축복. 인생의 황홍이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죠.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소한 다툼도 많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속상했던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저 곁에 있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없이 귀중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웃음 지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지혜, 맑은 정신으로 사는 삶. 요즘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세상 물정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죠.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의 몇 배가 됩니다. 이 약만 먹으면 젊어집니다 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은 없습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을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맑은 정신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자녀들에게 새로 나온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이 물어보는 것이 좋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겁니다. 네 번째, 경제적 자립의 품격.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노후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재고해볼 필요가 있죠. 현대 사회는 젊은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경제적 자립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죠. 적절한 연금이나 저축이 있다면 자녀들은 금전적 부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야 할 때는 제대로 써야 합니다.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영양가 있는 식사, 이런 것들은 결코 아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낭비가 아닌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와의 원만한 소통. 우리는 모두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뒷바라지했고 자녀들이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와 존중입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왔죠.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들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점도 다르죠. 이럴 때 우리는 먼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는 것이 좋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장보기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택시도 부릅니다. 이런 변화가 두렵고 낯설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도, 처음 운전을 배울 때도 어려웠죠. 그래도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 지금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손주들의 사진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죠.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7번째, 나만의 취미 갖기. 하루 24시간이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는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고 작은 화분을 가꾸는 것도 좋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지의 여부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죠. 요즘은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 요가, 스마트폰 교실, 노래 교실 등 자신의 흥미에 맞는 것을 찾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8번째, 비교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 인생의 황홍이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습관이 있죠. 바로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집 손주들은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옆집은 연금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친구는 아직도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은지,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죠.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은 마치 각자 다른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자신만의 시간표가 있죠. 누군가는 손주들과 북적이는 삶을 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리는 새소리, 창가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 이웃과 나누는 반가운 인사. 이런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죠.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가족이 주는 상처를 참으며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옛날에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잘난 자식이 못난 자식을 무시하거나 잘 나가는 친척이 이것저것 훈수 두면서 거들먹거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가족 간의 감정이 쌓여 언젠가는 폭발하게 된다. 특히 가족끼리는 서로의 사정과 속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되면 왼수 같은 사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의외로 가장 가까움으로 더 챙겨주고 마음을 써줘야 할 대상임에도 의외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건 상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 친밀하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가족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는가? 그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거침없는 언행, 그런 것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만 좀 먹어라, 살 좀 빼라. 옆집 애들은 돈도 잘 벌어서 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말하는 의도를 떠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곤 한다.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알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등등 일방적으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씻을 수 없는 감정을 쌓이게 한다. 멀리 사는 형제는 이웃 사촌보다 못한다라는 말처럼 어릴 때는 한 이불 속에서 지내던 형제들도 서로 결혼하여 독립해서 살면 남남처럼 된다. 그리고 어쩌다 명절 때 만나면 서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만 받는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상처 주는 말은 자기 욕심이 많을 때 그런 말이 나온다. 가족 간의 상처는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내가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서 마주치게 될 어떤 위기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는 강한 멘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멘탈을 만드는 방법은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도 말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나이 들면 서운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들면 젊은 때보다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육체 근육도 약해지지만 마음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이 들면 다리 근육도 키워야 하지만 마음 근육도 키워야 한다. 몸의 힘이 몸의 근육에서 나오듯이 마음의 힘은 마음의 근육에서 나온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옛말에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면 상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기대나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들을 키우는데 행복을 느낀 것으로 족하게 살고 자식도 저마다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자. 잠깐의 멈춤이 마음의 균형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화함으로써 내 행동을 통제할 힘이 생긴다.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난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에 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도록 놔두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친구의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 생각으로 하루를 망친 적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으로 허무하게 보내기엔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쓸데없는 생각에서 멀어져 보자.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면 가장 좋겠지만 감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고 자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때는 당신이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기면서 살려고 노력해보자. 가족은 내 마음대로 인연을 끊을 수 없으니 상한 감정을 풀지 않고 모른 채 넘어가면 더욱 관계가 악화되기 쉬우므로 자기 감정을 알리고 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서운한 감정으로 가족 간이나 친한 관계 중에 서로 상처 줄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모두 깔끔하게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해보자. 오늘도 시청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 점점 갈수록 비혼인 30대, 40대도 더 많아지는 추세고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더군다나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은 더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평생을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데 재혼을 안 한다면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는 역시 혼자가 된다. 다 키웠으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서 독립해야 한다.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오히려 독립을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텐데 자식과 자식들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 길어지지 않겠는가. 오래전 풍습처럼 대가족을 이루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손주들까지 같이 사는 것이 아닌 이 시대에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더욱더 혼자가 된 노인들이 많아지게 된다. 지금 30대, 40대 사람들도 60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은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다. 지금 60대, 70대 노인들은 가끔씩 배우자가 사라진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때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안쓰럽고 마지막을 생각은 하게 된다. 우리가 노후를 그저 준비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에 내 삶이 혼자일 때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다시 내게 주어진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살 수 있을지는 우리 손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내 재산을 드러내지 마라. 비혼 혹은 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 재혼을 하지 않으면 혼자가 된다. 끝내는 우리는 어차피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홀로 서기를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도라 여기고 무조건 맏아들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그것이 그 시절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돈이 혼자 가는 노년을 좀 더 윤택하게 할 것이다. 노후에 홀로 서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돈이다. 대부분의 여성 노년분들은 경제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혼자 살 수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 자식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반평생 번 돈을 아들이나 딸에게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내놓는다. 자신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아껴서 마련했을 그 돈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우선 나 자신을 위한 돈은 꼭 잘 관리하자.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것이 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노후에 홀로 되었는데 돈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온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어두운 손길에 그만 당할 수도 있다. 친구로 가장하고 속여 마지막 10원 한 장마저 빼가는 그런 악질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가 돼서 우울하고 기운 없어 하고 자식들도 자신을 챙기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챙겨줘도 은인인 줄 알고 그 손을 덥석 잡을 수도 있다. 노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꼭 자신이 필요한 양은 놔두고 나눠주자. 적어도 혼자 살만한 공간은 마련되어야 홀로 서기가 더 행복하다. 두 번째,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여도 배울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하다. 젊을 때 그리고 중년 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 시대에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최고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다. 하지만 아직 마음 많은 이팔 청춘이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때가 많을 것 같다. 그때 그 시절 20대 30대 꽃처럼 예쁘고 살도 탱탱했을 때 머리숱도 많고 허리 쭉 펴졌을 때 그때는 먹고 사느라 못했지만 조금은 여유로워진 노년이 되고서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작은 희망이나 요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우라고 해서 학교를 다시 가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취준생처럼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나하나 배워두면 그것이 쌓여서 후에 삶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아무렇게나 사는 40살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이 많다.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사업 아니면 취미 생활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일찍 은퇴하고 나면 그저 손 놓고 집에만 있다간 결혼한 자식들이 손주들 봐달라, 뭘 달라 요청해 나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식들의 삶의 일부를 살게 된다. 물론 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비싸고 생활하기 빠듯한 맞벌이 하는 자식들을 도에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면 좋지만 길지 않은 노후를 살기엔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꿈도 있다. 그 나이에 무슨 꿈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20대 때는 50이나 60대면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냥 다들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노인으로만 봤지 50, 60, 70, 80에도 그 나이에 매력이 있고 그 나이대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지혜도 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다. 그 나이대의 낭만도 있고 그 나이대의 라이프가 있다. 혼자가 되고서야 그 꿈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 꿈이 대단한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목표했던 것이라면 우선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일 것이다.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조금씩 하루에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관된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고 지식을 쌓게 된다면 그 꾸준함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더더욱 많아지게 되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게 된다. 아마도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꼭 배워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다. 꿈이 꼭 돈을 버는 것이 그 결과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꿈이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생활 영어를 조금씩 배운다면 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더 편해질 것이고 가이드가 가자고 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닌 진짜 자신만의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직접 차를 렌트하고 아니면 캠핑카를 타고 미국 서부를 여행할 수도 있고 호텔을 예약하고 음식을 시켜 먹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며 노후 관광 같은 패키지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멋지다. 무언가 거대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것을 하며 노후를 더 행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묻히지 마라. 나 자신이 삶의 내가 주인이 되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는 방법이다. 노후에 혼자가 되면 주변에서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혼자 가는 것을 안 좋게 평판하기도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남의 선입견과 편견이다. 내 자신만 잘 살고 내 자신이 당당하면 된다. 이혼을 하고 홀로 된 분이 혼자가 돼서 열심히 사회 활동하고 골프도 배우고 여가 생활을 한다고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신경 쓰며 자신의 처신을 남들 보여주기식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삶이 될 것이다. 혼자 사는데 꼭 CCTV가 내 주변에 잔뜩 있어서 나를 주시하는 것처럼 너무나 불편한 삶이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배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자신이 멋지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떳떳하면 된다. 원래 할 것 없고 질투 많은 사람들이 남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하라.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다시 주어진 싱글 라이프를 주저하지 말고 명랑하게 살아야 한다. 혼자 살면서 그 혼자만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가꾸고 살면 된다. 네 번째,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혼자가 되면 가장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건강이다. 혼자가 아니었을 때는 같이 하는 습관들이 혼자가 되니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생활할 때는 솔직히 눈치도 보이고 한이 좀 챙겨 먹고 만들어 먹고 하면서 움직였는데 혼자가 되니 유난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 게을러질 수 있다. 특히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을 시키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시로 라면을 먹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악화가 된다. 그러면 싱글 라이프는 셀프 부양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는 암울한 표현이 나오게 된다. 혼자이니 보는 사람도 없겠다. 그냥 라면 끓여서 소주 한 두 잔 마시다 보면 잠이 들고 그러다 잠이 안 올 때 술을 계속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증도 생기고 암울하게 된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된다면 혼자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최우선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아직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매일 꾸준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5번째, 새로운 만남으로 아픔을 극복하라. 새로운 만남이라 해서 사별하고 곧장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서서 재혼을 한다거나 이성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다. 사별을 하거나 이혼 또는 자식들에게서의 독립으로 홀로 서기를 택하였으면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에도 그 아픔을 잊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만남으로 극복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내 자신의 존재도 그 사람들 속에서 느끼면서 여유롭고 재미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사별을 하고 그 쓸쓸함에 남은 한 분도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접한다. 그만큼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울함과 외로움을 힘들어하게 된다. 이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꺼려한다. 죽음은 어느 날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감을 쌓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후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행복할 것이다. 홀로 사는 부모를 자식이 자주 들여다봐주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조금은 북적북적한 것이 한산한 것보다는 좋다. 친구를 사귀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건강도 함께 챙긴다면 더욱더 좋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혼자만의 나의 공간으로 와서는 그 누구의 구속도 눈치도 잔소리도 없는 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노후의 삶이 더 행복해진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공자는 이 말을 세상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즉 겸손히 믿음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몇 가지 수칙이 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7가지 수칙이다. 하나, 돈 지갑 열고 돈 내기에 열중하자. 경제활동이 멈춰진 노인이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을까? 많은 돈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이며 정성이며 사랑이며 관심 표현이다. 약소하더라도 경제력에 맞게 지갑 열기에 주저함이 없는 노인이 되자. 둘,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타인에게 내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말자.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것이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다. 셋, 화내지 말고 웃고 또 웃자. 요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욕설을 뱉는 인간.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인간.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인간. 몸에 좋고 특히 정력에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는 꼰대.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인상이다. 웃고
또 웃어주는 인자함을 보여주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양보하자.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욕심 어린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 아닌 배설물일 뿐이다. 그저 감사하자.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자. 노인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젊은 사상적 관념을 비판하지 마라. 젊은 세대의 사조를 비판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주관이 있다. 그들의 사상을 솔직히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원 불변의 사상은 없다. 여섯 번째, 세월을 자랑하지 말자.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자.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지혜로움으로 무장한 어른이 되자. 어른의 겸손함은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 아름다움이 존경의 무기가 된다. 일곱 번째, 젊은이들에게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라고 존중해주고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이다. 훌륭하게 살아갈 소양을 갖추었다고 믿어주고 소중한 사생활 영역은 그들만의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기타 등등 이젠 그들의 의견에 박수를 쳐주자.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몸소리치에 간섭을 싫어하면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젠 그들은 어린애가 아니다. 백발이 성성하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일 없이 그저 세월 가는 대로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어른이 아니라 어리석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늙은이로서 젊은이를 질책하지 말자.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자. 넉넉하고 윤택하지 않아도 삶이 그욱하고 만족스러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어디에 살아도 즐겁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고마워하며 살 수 있는 노인. 언제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하시는 어른. 이런 노인이 진짜 존경받는 노인이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요즘 60대 삶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60대에 꼭 해둬야 할 것 10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라. 60대가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때 꾸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꿈이 인생 이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하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라는 생각을 시원하게 떨쳐내는 것이 그 시작이다. 60대의 시작,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는 나이다. 두 번째,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라. 6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60대에는 친구가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먼저 할 일은 그동안 연락 불통이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자.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50대까지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경쟁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는 다른 역학관계가 만들어진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전우의 느낌.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향수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젊은 친구를 사귀어보자. 나보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간다. 패션부터 바꿔보자.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젊은 패션으로 30, 40대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자신은 젊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보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의 고생이, 나의 철학이, 나의 말이 항상 맞다라고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옛날에는 이랬다, 예전이 좋았다, 나는 등 과거 지향적이기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보다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네 번째, 돈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보자. 60대 이후부터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다. 연금이나 주식 그동안 벌어둔 저축 부동산 수입만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돈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60대가 되면서 경제력이 약해지면 인생살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돈 걱정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질까? 돈이 없어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 있다. 한국 사회도 과거보다는 복지가 매우 좋아졌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 대한 걱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은퇴 후에 새로운 돈 흐름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60년까지 살아온 인생 역사가 있다. 자신만의 전문적인 노하우, 육아법, 외국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60대들의 능력은 매우 탁월하고 훌륭하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활력을 주는 취미 생활을 해보자.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60대 이후를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포인트이다. 그동안은 남들 눈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시도하지 못한 취미들이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사진, 영상 낚시, 당구, 골프, 볼링, 등산, 유튜브, 운영 등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 인생을 스스로 두근거리고 즐겁게 디자인해야 한다. 여섯 번째, 여행해보자.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은 60대 이후의 삶을 매우 행복하게 한다. 단순히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머리도 몸도 둔해진다. 여행을 통해서 보다 모험적이고 새로운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여행은 어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가끔씩은 나 홀로 여행도 좋다. 여행과 모험은 60대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일곱 번째, 건강을 유지하라. 모든 연령대가 그렇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다. 여행과 모험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시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지라도 병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다. 병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병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자기 부모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가 다르다. 부모의 60대 때와 많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부모가 죽은 나이에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자녀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자. 자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내가 살았던 시대와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르다. 자녀와 손주들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허무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나를 새는 60대들이 많다. 하지만 걱정의 본질은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일이다. 그것을 자기 암시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은 잘 헤쳐 나갈 것이다 라고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더 위하는 길이다. 자녀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삶에 더 집중하자. 아홉 번째, 남자 또는 여자됨의 기쁨을 잊지 말자. 자신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이 달라진다. 남성도 여성도 섹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 신체적인 접촉이 주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품에 안기거나 품에 안아주는 접촉의 행복감을 실감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0번째, 봉사로 사랑을 전파해보자. 이웃을 향해 봉사하면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에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줬던 친구, 지인,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나의 60년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이웃에게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이 10가지를 모두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생각과 과정 자체는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인생 후반전에 항상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들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고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갓들어선 50, 60대 장년층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또한 지금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힘든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남보다 특별하게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게을렀을 거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겹쳤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더구나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동료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갔고 자신의 퇴직도 시간 문제일 뿐 곧 닥칠 것이 뻔한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보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퇴직 후에도 당연히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을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걸음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한 과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신랄한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기 쉽지만 그 과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피하는 것은 게으르다 못해 비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고되고 힘든 노년이 게으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인생 성공 여부가 가방끈 길이에서 결정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가방끈의 재질에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원을 나오거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고 허울 좋게 이런 거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대로 초졸이던 중졸이던 가방끈의 재질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누워서 읽기만 하면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쉬울 따름이죠. 예전의 미래학자들은 2030년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고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전통적인 산업이 기울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30년 전 우리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거나 은퇴 후에도 그 직종에서 일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소극적 소득과 시스템, 수익 체계를 만들려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격증 공부에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다가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말로만 중얼거리는 거죠. 머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행동 대신 입으로 푸는 겁니다. 가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올리면 특별한 것도 없고 다 아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들은 원래 단순하죠.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미 다 배웠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서 갈립니다.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이 탓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직 젊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을 지적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직접 도전할 과제 앞에서는 나이, 성격, 적성, 재능, 환경 등의 탓을 하며 안 될 이유를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대역전을 노리는 성공을 바라는 거창한 과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그저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실천이기에 아는 것을 행동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어서면 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후반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남보다 더 나으려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찍힌 좌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힘든 일이 자신의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여유는 있고 후회는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항상 스스로를 탐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옛날에 대가족 제도일 때는 가족들끼리 친인척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는 점점 핵가족화되고 인간관계 자체가 삭막해지면서 왠지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진다. 퇴근길에 갑자기 쓸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아진다. 외로움은 대부분 누구나 느끼지만 이것이 심화되면 우울증과 같은 하나의 병으로 진화될 수 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이나 묘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땐가 우울증으로 변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다. 외롭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이다. 차라리 거꾸로 생각해서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외롭기 때문이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외롭지 않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신경한 사람이 덤덤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게 당연하다. 인간관계니 뭐니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어차피 혼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훨씬 외로움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게 된다. 책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많이 갖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좋은 이야기지만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사람 사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사람들과 담을 쌓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귄다는 것 자체가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뺏기는 행위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사귀고 친구를 갖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외로운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심취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외롭다는 것은 기댈 곳이 없어서 그렇다. 위로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기댈 것 또는 위로받을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심취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댈 것 그리고 위로받을 것을 직접 만들어내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도 좋다. 어떤 일을 하면 될까?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림부터 그려보는 것이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보고 악기를 다루고 싶으면 바로 악기를 사서 다뤄보고 노래를 하고 싶으면 합창단에 들어가 보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외로움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심취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곳에서 같은 취미와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외로움을 털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말고 일을 사귀려고 해야 한다. 일을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귀게 돼야 한다. 외로움을 털기 위해서 사람 자체를 사귀려고 하다 보면은 실망하거나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댈 것, 위로받을 것을 사람에서 찾지 말고 일에서 찾아야 한다. 세 번째, 세상과 만나야 한다. 외로운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에 심취하다 보면 이제 세상을 만날 차례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나야 한다.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그냥 무작정 나가서 걸어보자. 그리고는 어디 시장, 장터에 가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왁자지껄한 것을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살이가 어떤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고 느끼게 된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활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자 여행이 바로 세상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외톨이라고 쓸쓸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과 접촉해보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도 만나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지만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은 생각과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외로움을 털어내는 것이 좋은지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의 방식과 우리만의 방법을 섞어 조화롭게 외로움을 없애보면 좋을 듯하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외롭지 않은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